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최근 경제 동향 6월호를 발간하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도 가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 굴곡진 흐름에서 둔화로 톤을 낮췄는데 물가 안정화에 대한 진단이 더욱 선명해진 셈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8%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3월 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 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해서 운송 지연 및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적선사 HMM을 통해서 6월에서 7월 중 3척의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면서 향후 수출 바우처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 또한 향후 운임 상승 추이를 고려해 추가 운임 지원 방안을 또 한 차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10년 새 6.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7만 7,421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6만 8,239명, 남성이 9,182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올해 2월 현재 월 평균 24만 7,482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 강화반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또 해보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토카예프 대통령님과 1992년 수교 이래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한 카자흐스탄 관계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학과장, 이광태 한림대 도헌학술원 러시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지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그 다음이 카자흐스탄이었고요. 어제 카자흐스탄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정상회담이 곧 시작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마지막에 이번에 스탄 3개국의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어제 방문을 마무리했던 이 카자흐스탄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공동 성명까지도 함께 채택이 됐는데 이번에 또 공동 성명의 내용까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동 성명의 핵심은요. 이번에 한국 카자흐 간 지속적인 정치적 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선 공동 성명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한국 정부가 이번 순방 때 발표한 K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담겨 있고요. 이를 이제 앞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도 정치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해서 만일 이제 한국과 공동 탐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 또 경제 부분에서의 정부 간 공동위원회 내지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합의. 끝으로 이 밖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국이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다자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의 그간 성과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지만은 K 실크로드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거 상당히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좀 얘기해 준다는 게 상당히 좀 깊은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관련한 정책은 꾸준히 발표는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북방 정책이라든가 뭐 유라시아 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콕 집어서 중앙아시아에 맞춤 K 실크로드 전략을 이야기한 거고 그런 선택과 집중이 된 전략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가 훨씬 더 이 중앙아시아에 뭔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카자흐스탄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K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전략의 하나의 상징적인 저희 전략 그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지지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의미 깊었고요. 이광태 교수와는 그 두 번째 부분, 여러분 카자흐스탄이 엄청난 이 광물 대국이었더라고요. 광물도 미래 산업들의 광물이었고 영토도 넓고 공동 탐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이 핵심 광물 부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다. 카자흐스탄이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체결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 가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OU의 핵심 광물 공동 탐사 개발, 정련, 재련 이 광물 개발과 관련된 전 주기적인 그런 협력 기반이 구축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이 핵심 광물 공동 탐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탐사에 참여하는데 개발에 소외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양국이 이제 수석 대표 차관복급의 공급망 대화를 개설을 해서 핵심 광물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라늄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그리고 크롬, 티타늄 각각 2,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전홍축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찬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리튬 지금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리튬 광산 탐사 개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페루 이런 데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동부에 바케노 리튬 광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 4개 정도 단독 탐사를 하고 그 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라늄은 매장량으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카자흐스탄이 광물 대국이고요. 우리 이 교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리튬 광산이 지금 우라늄 나오고 있고 티타늄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10만 톤이 매장돼 있는 리튬 광산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 탐사 개발을 위한 협력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이제 방문에서 하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리튬 가격 맨날 보시기도 하고 얼만큼 중요한 줄 아실 텐데요. 자, 부디 여기 리튬 쪽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우리가 2차 전지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업적 성과도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준 교수님, 세일즈 외교를 좀 있었고 민간 기업들도 이번에 대거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MOU들을 많이 체결했던 것 같아요. 금융 쪽부터 해서 산업 쪽부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민간 쪽? 네. 한국 역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 에너지 자원, 이 어떤 가장 중요한 광물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일즈 외교도 역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광물 자원, 예를 들자면은 석유가스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또는 복합 화력발전소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기술력이 도입이 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외교가 이어질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고 네.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큰 그 결과, 양국을 더 가까이 하는 더 좋은 결과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전력 분야에 대한 그 언급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가 소비에트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현대화, 이거는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서로의 기호나 내지는 상호 보완적인 어떤 산업 구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낸 것이고 그런 것이 세일즈 외교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기업들 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한전 KPS, 정말 에너빌리티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한전 KPS도 화력뿐만이 아니라 원전 쪽에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운용하는 거죠, 회사죠. 지금 환경 설비 공급에 관련한 부분도 좀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현대 엔지니어링도 복합 화력 발전소, 뭐 석유 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진출도 있고, 이 밖에도 한국 수출입은행, 또 카자 국영개발은행이 금융 쪽에서의 MOU 체결도 있었고, 민간 기업들이 민간 세일즈 쪽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MOU는 아주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딱 시작이 됐고 여기서부터 더 발전을 하고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700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기업들과 인연을 맺고 하게 될 텐데요. 자, 이준 교수님, 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인데 또 이슬람 같지도 않고 그런데 또 이슬람 문화는 존재하고 사람들이 또 완전 몽골 쪽처럼 야생 거칠지는 않은데 또 그들만의 특징도 있고 우리가 좀 뭘 좀 알아둬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들의 분위기라든가 문화적인 것들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진출할 네. 때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슬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예를 들자면 특정 종교에서 하면 안 되고 해도 가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 안 먹나요? 안 먹죠. 카자흐스탄은? 네. 그러니까 무슬림인 자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종교적 금기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순방을 통해서는 정부가 어떤 기본 인프라들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뭐 제도적인 인프라, 금융적인 인프라 이런 걸 깔아주는 그 정부의 어떤 역할이 또 있는가 하면 민간 기업도 그 정부가 깔아놓은 어떤 인프라 속에서 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파악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어떤 호의도가 상당히 호감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K 컨텐츠도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그런 그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또 파악을 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진출할 수 네.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국에서 또 이번에 순방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의 많은 교류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도 지키면서 또 좋은 관계 기업 쪽에서도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광태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로 2024 곧 시작해가지고 막 들떠 있고 밤새도록 봐야지 막 그러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 말입니다. 축구할 때는 유럽 쪽 리그로도 나가잖아요. 중앙아시아인데 왜 유럽 쪽 리그에 나갑니까? 카자흐스탄은? 네, 잘 너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싱가포르 이기고 3차 예선 갔는데 3차 예선 표를 잘 보시면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어디 갔는가? 네. 카자흐스탄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2002년에 네. UEFA 유럽 축구 연맹으로 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월드컵 예선 치르고 유로에도 이제 참가하고 이렇게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 소속으로 아시아 게임에서 우리 카자흐스탄 또 뛰고 또 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왜 UEFA에 갔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카자흐스탄만.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이 유럽에서 이 카자흐스탄이 가입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줬다는 거죠. 예, 그만큼 유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유럽적인 성격이 있는 나라다. 그 인구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러시아계도 많고요.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 저희가 우리 고려인들이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셨는데 그 비슷하게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또 카자흐스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는 유럽이고 또 아시아고 이 두 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또 유럽적인 성격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시아적인 외모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차로에 있는 나라여서 우리가 참 이 협력을 하면 또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리그에 신청서만 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받아줘야 되죠. 근데 카자흐스탄만 냈을 때 받아줬다는 거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대로 이제 독일과의 어느 정도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이제 이지은 교수님과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카자흐스탄에서 K푸드 인기가 상당합니까? 어떤 종류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좀 어필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저희 잘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초코파이, 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삼각김밥이나 떡볶이 이런 스트리트 푸드,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중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데에서도 김밥이 없어서 못 살 정도이니까요. 이게 아마 그 K컬처,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많이들 이제 접하게 되고 BTS가 떡볶이를 먹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떡볶이를 이제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푸드의 선봉은 사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였다. 1990년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라면이나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워낙 인기가 유명했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이유로 제가 생각되는 거는 많은 유학생과 뭐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한국 음식을 접하고 가서 이런 걸 먹었었지 이런 기억이 있어서 좀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쌀 요리 자체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뭐 오시 폴로 뭐 이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자체는 사실은 뭐 이게 K푸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왜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쌀에 대한 전통적인 음식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려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193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된 이후에 이분들이 이 벼농사의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벼를 재배했고 이런 것들이 쌀 공급에 또 기여를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K푸드의 세계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준 교수님. 지금 K푸드 이야기했고 이쪽 지역에도 쌀 뭐를 먹나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벼농사 이렇게 푸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류가 이 정도로 갔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최근에 국내에 우즈베키스탄 쪽 노동력도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맞나요? 제가 보기에 제 희망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게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픈 추억이긴 하지만은 그 역사이긴 하지만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해서 그 이후에 그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노출이 빨리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부터 고려인 그 한국 문화, 뭐 벼농사 이런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고려인들만 고려인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에트 시기에 상을 받은 분들도 많으세요. 훈장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고려인 누구이다, 그들의 문화가 무엇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노출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그 드라마이겠죠. 그러니까 우즈벡을 비롯해서 대부분 중아시아 국가에서 아직도 인기 있는 드라마는 대장금이거든요. 현재까지요? 네, 현재까지도 구형 방송에서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대장금에 대해서는 아주 인기가 높고 그 특히 이제 음식 같은 부분은 그런 이제 대장금에서 나왔던 음식들 때문에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다. 이런 인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붐을 한번 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라든 이런 부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짧게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그 아는 제 우즈벡 지인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사진으로 홍삼제를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못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못 먹고 있다. 너무 귀해서 설마? 성분상의 문제입니다. 성분상에. 예. 캡슐인데요. 네. 캡슐제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홍삼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큰데 그 성분에 아주 미미하지만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야지 한국 기업이 실컷 좋은 음식,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태 교수님, 지금 이 중앙아시아 국가 젊은 나라잖아요. 인구 정말 젊은 국가들, 젊은 친구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좋다면 이쪽에서 점점 우리가 더 관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 이런 좋은 이미지를 이때 완전히 좀 확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K컬처, K푸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국 문화. 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또 되어 있고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교류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지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저희가 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선풍적인 K컬처 인기 이전부터 사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에게요? 네, 우리에게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대 설화부터 비슷하다. 그래서 주몽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아까 대장금, 네, 네. 네, 사극이 인기가 있는 게 그 사극에서 돌아가는 패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앙아시아의 정서하고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이 아시아계지만 특별히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하고는 관계, 정, 의리들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네. 이게 이제 서양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뭔가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자국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우리 이해해준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만나본 중장년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내재적으로 중앙아시아 문화 속에 이 친한의 이런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영받고 또 그들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마음이랑 모든 관계가 열려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한테 그런 관계들을 좀 내주지 않았나 또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에 나섰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우리와는 핵심 우방국뿐만 아니라 특별 전략적 동반자, 이 관계라는 표현들 항상 많이 나오죠. 현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4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방국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방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는 뭔지 영상 보고 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훈 교수님, 이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늘 나오는 게 형제의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형제의 나라. 우리와는 과거에 어떤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많은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이쪽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2019년도에 체결을 했고요. 우리 아주 엄혹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우즈베키스탄과는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에조차도 우리 우즈베키스탄과는 한국과 지속적인 어떤 협력과 교류가 이어져 왔고요. 지금 국내에도 우즈베키스탄 출신 국민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원으로 치자면은 국내 외국인 숫자에서 한 3, 4위 내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또 노동 인력들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아주 저변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비단 현대의 일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교류도 있어 왔는데 지금 그 실크로드가 있었던 시기엔 당연히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없었겠지만 네. 그 시기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네. 들어보셨을 텐데 실크로드의 아주 중심이 되는 네. 도시고요. 그 도시의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아프로시업이라는 그 궁전에 벽화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벽화를 보시면 이렇게 들여다보니 고구려인 고구려인. 사신
사신의 그 모습이 벽화에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마르칸트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에도 한국 정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에. 그래서 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그 복원대에서 아주 칼라로 예쁘게 고구려인 사신이 그 당시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고대부터 이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양 지역이 계속적으로 교류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 그것이 지금 현대에도 이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내재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고려인 동포가 많이 살고 있어서 형제 나라 사마르칸트. 요즘에 중앙아시아도 패키지 여행 갈 수 있죠. 네. 그럼 사마르칸트를 가면은 그 우리 보실 수 있죠. 고구려 사신 벽화 봐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와, 1400년 전에 이미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광태 교수님, 네. 이 장영실의 역법 달력 만드는데도 우즈베키스탄이 영향을 줬다. 이거 다 지금 다 우리 역사적 사실인 거죠? 네, 이 세종대왕께서 이 장영시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천문학 발전이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있었는데요. 네, 임무를 부여했죠. 네, 이거에 관련돼서 중앙아시아에서 발전된 그런 천문학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다 이런 것들로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 중앙아시아에서의 천문학 발전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사마르칸트 아까 소개해주신 그곳을 도시에? 수도로 삼고 있던 티무르라고 하는 이 세계 정복자의 손자 울룩백이라는 사람, 울루크백 또 울룩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울룩백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천문대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천문표라고 하는 지지술탄이라고 하는 천문표를 만들었는데 예. 그 정확도가 지금 현재의 이 기계로 계산한 1년의 시간 365일 6시간 10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초가 불과 30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 전자기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천문대를 만들고 연구를 했던 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뿐만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그 이전에 몽골 제국 시기부터 이 천문 학자들에 대한 교류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동아시아에 있던 학자들이 많이 중앙아시아에 왔고 중앙아시아에 있던 학자들이 또 중국에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력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달력들을 이제 세종대왕께서 학자들을 보내셔서 한글 창제와 함께 또 네. 연구를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칠정산이라고 하는 체계로 만들어지고 장영실 같은 분들은 그러한 관측기구 같은 것들을 또 본따서 해시계 이런 것들도 만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문학 분야도 우리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럽, 아시아 그 핵심이 이쪽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 시대 그 이전까지 우리 고구려인과도 열관이 있었던 곳이 우즈베키스탄이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마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진행 중이고 아마 공식 성명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대략 1시간 후에 아마 공식적으로 배포가 되고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준 교수님, 이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좀 우리가 어떤 내용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이 좀 성과로 나올까?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떤 내용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에너지 또는 인프라 또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네. 또 동시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 의료 부분에서의 발전이라든가 과학 기술 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요즘에 심각하거든요.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속 가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그런 광물 자원을 공급받는데 우즈베키스탄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우즈벡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경제적 독립성을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국의 경제
의 사정을 한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다각화하고 한국하고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논의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후속 어떤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쪽도 좀 관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용 쪽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즈베키스탄과의 고용 협력 등도 좀 의제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고용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정상회담 있기 전부터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얘기이긴 합니다. 제가 정확한 장소가 확실치는 않은데 전라도 광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노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파견을 한. 그러니까 그 사무소가 국내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으로의 에너지 인력 송출에 대해서 우즈벡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노동 인구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상태인데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노동 부분에서의 협력도 아주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보건 의료, 또 과학, IT는 좀 우리한테 좀 많이 우리가 좀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기후 변화, 환경도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신재생 쪽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이런 쪽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럼요. 신재생에너지 이쪽도 에너지 자원은 많이 있는데 얘가 항상 유한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썼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 이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찾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다행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즈벡은 태양광 부분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고 우리도 그쪽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따 또 성과가 나올 때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 중이다. 정상회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인데 우리가 실은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차관급부터 시작을 했고 장관급도 하다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 그다음 플러스 1 이제 정상회의로 좀 끌어올리게 되는 빨리 정상회의를 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정상급으로 올리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즉 한 중앙아 협력 포럼을 정상급으로 격상하자라는 내용은 국내에서도 많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현지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학자 간의 교류를 할 때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다자 협력체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예요. 한국이 제일 먼저 이 중앙아시아 5개국 플러스 1의 형태의 다자 협력체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요? 예, 우리가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뭐 EU 이런 나라들이 다 그 C5 플러스 1이라는 형태의 플러스 1이에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후발주자고 그런데도 정상급으로 다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 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막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의 어떤 합의나 논의가 있었던 것은 협력으로 가는 그러니까 협력의 구체화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채널일 수 있거든요. 정상회담이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논의도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내년에 이 순방을 통해서 내년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부분에 발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도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이참에 아예 한 중앙아 협력 포럼 그 논의 단위를 이제 정상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결을 시킬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정상급으로 격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사무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17년도에 한 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의 역할 내지는 역량, 뭐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서 추진을 해야 되고 정례화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의 어떤 뭐 독립 비구화라든가 역할 강화라든가 예산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C5+1 이게 우리 이준 교수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데 중앙아시아 5개국 국가와 우리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 쪽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우리는 차관, 장관, 그다음에 정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나라들이 다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정상들 많이 빨리 만났어야 된다.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리고 정례화가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광태 교수님, K-실크로드로 저희가 앞서 시작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우리 한국이 하려는 K-실크로드 뭐 지원한다, 응원한다. 근데 문제가 이 K-실크로드 요 루트에 이미 중국은 좌우로, 러시아는 위아래, 상아래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또 들어갈 룸이 있나 이거 아니면 이들과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러시아, 중국이 이미 확 들어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답답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네, 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K 실크로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크로드가 한반도에서 올라가서 중앙아시아까지 닿으려면 중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해상 루트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해상 루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남쪽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고요. 이란도 관계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만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도. 네, 일본도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협력을 원하는데 그 루트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회랑, 미들 커리더라고 해서 이 서쪽에 카스피해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제 튀르키예로 나가는 것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협력도 단순한 중앙아시아 협력을 넘어서 한반도 이 복잡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바로 위에 북한부터 이게 또 네, 있네요. 막혀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 국면이고 우크라이나 측에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포탄 같은 살상 무기를 직접 저희는 지원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또 푸틴 측에서 원하고 푸틴 대통령이 6일 날 언급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상 무기 지원 안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북한을 하나의 지렛대로 중국과 이 러시아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해서 그에 대한 보복을 받는 것보다는 이 중앙아시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중국과 이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서로 지키고 서로의 선이 무엇인지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대화를 지속해 간다면 언젠가 중국,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의 종료가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또 러시아의 재건 또 중앙아시아의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히 좀 그런 날이 오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는 이제 이지은 교수와 함께 해볼 텐데 딱 지도를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다 좋은데 위치적으로 보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뚫고 가야 돼서 우리 이광태 교수께서는 중국,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자 이지은 교수님 이제 3개국의 성과가 구체화되고요. 앞으로 중앙아시아 우리와 관계 또 전략적인 제휴, 경제협력 이걸 다 풀어가려면 위치적인 또 그런 안타까움과 좀 난관도 있지만 어떤 것들로 좀 접근해야 되면 좋겠다.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에 어떤 부분이 가장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단위에서의 협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양 지역이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정부가 금융 인프라라든가 펀드를 제공을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금융 인프라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은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시기별로 정부가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가 될 때마다 기존에 협력했던 논의들이 다 없어지거나
다시 재논의되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국 간 합의에 도달했던 이런 협력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를 떠나서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성.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정권이 또 바뀌든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멈추지 말고 한번 한 이거는 정례화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솔루션과 해법을 찾아가자 이런 조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본격적으로 재가동이 됐었죠. 지난 5월 28일 놓고 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6월에는 아프리카에서 대거 왔습니다. 우리 2024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중앙아시아 했고 이 다음이 중앙아시아 이 3개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더욱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펼쳐진 세일즈 외교, 지금까지 성과들, 또 앞으로의 기대 효과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